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는 고도 30km로 떠올라서 230km 밖에 표적 섬을 향해 명중 시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에 이어서 엿새 만에 발사. 이번엔 한미연합훈련 2부인 반격 연습을 겨냥한 군사행동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8시 1분과 16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군 탐지망에 발사체가 포착됐습니다. 발사 지점은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는 강원도 통천 북방이었습니다. 동북쪽으로 날아오른 발사체의 사거리는 230km, 고도 30km이고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무수단리 앞바다에 바위섬을 표적 삼아 정밀 타격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부 전선에서 쏜다면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공군 청주공항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일단 비행 특성만 놓고 보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비슷합니다. 지난 10일 첫 선을 보인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아군 요격망보다 낮게 저고도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이미 표적섬에 명주시험을 했기 때문에 지난 10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전술지대지 미사일 명중시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 시작 하루 전에 미사일을 쐈던 북한. 이번엔 2부 반격 연습에 돌입하기 직전 추가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발사체 발사에 나선 북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도 남북 대화는 기대하지 말라고 한 데 이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비난이 도를 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선 기자입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태산을 울릴 만큼 요란하더니 정작 쥐 한 마리 나왔다며 비꼰 겁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슨 체면에 평화를 논하느냐며 평화경제 구상에도 찬물을 부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스텔스 전투기 구입과 국방 중기 계획 등을 거론하며 이는 자신들을 괴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며 남한 당국자들과 다시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군사연습이 끝나면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는 기대를 접고 북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미련도 버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딴 미사일 발사와 함께 대남 비난 수위를 한층 높인 건 기대했던 내용이 빠져 실망한 탓이란 분석입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과 경상남북 재개를 하겠다는 실천적 선언을 좀 기대했지만 평화경제니 하면서 원론적인 말만 무정하게 한 것에 대한 일종의 그 실망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험담이 도를 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이번 훈련이 북측을 겨냥한 야외 기동 훈련이 아닌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이러는 건 무례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발언은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어 대화의 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로 군사적 긴장 고조가 우려된다며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비난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말을 하라며 비핵화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 이후만 따져도 6번째인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청와대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바로 다음 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대남 비난 성명이 동시에 이뤄진 만큼 청와대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상임위는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흔들림 없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나 원색적인 대남 비난 담화는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북한의 거센 반발은 한미연합훈련을 자신들의 무기 개발 시험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이후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실무협상을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고비로 꼽은 만큼 청와대는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으면서 조속한 협상 개최에 힘을 쏟는다는 기조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속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북미 정상 간의 우호적 태도를 고려할 때 희망적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네, 정치권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먼저 여당은 북한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정보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어떻게 엇갈리고 있습니까?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행동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미와 남북관계의 개선은 쌍두마차라면서 어느 한 바퀴만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등의 실무 협상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문재인 정권의 분노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만 한 조롱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한 조롱입니다. 국민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북한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남북 민족 공동체 상호 번영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맹목적인 저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도 여당은 대통령의 비전이 돋보였다고 평했지만 야당은 대책 없는 낙관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보복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 규제는 무역 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행위 직전에 보고서를 통해 설명한 건데요. 일본 스스로 이율 배반성을 드러낸 셈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지난 6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이 보고서에서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 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 질서가 형해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전 세계의 산업 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03쪽에 달하는 보고서 발간 사후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유, 공세, 무差別こうした
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불과 이틀 뒤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물품의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 근거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일본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あくまでも今回の措置は安全保障のために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불공정 무역 보고서에서 안전보장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적극 국제사회에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정반대로 한국에게는 바로 이 안전보장 무역 보복을 한 것은 일본의 전통적 입장과 맞지 않고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 소재 기업의 시장 상실과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움직임이 더 주목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추가로 강화됩니다. 석탄재에 이어 폐플라스틱 등 3종이 검사 강화 대상에 포함됐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부터 방사능 검사와 중금속 검사가 강화되는 품목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분기에 한 차례만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하지만 앞으로는 월 1회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수입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조사 결과 방사능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각 돌려보내고 검사 주기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와 관계에서 무역 분쟁이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 대상 국가는 현재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뿐이어서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입 관리가 강화된 3개 품목과 석탄재를 합치면 전체 수입 폐기물의 85%를 차지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이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 수입량은 254만 톤으로 수출량보다 15배나 많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늘리는 대신에 폐기물 수입은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모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미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 한국위원회와 일본 연락회의 등 시민단체 9곳은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폐기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2020년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방사능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선수들이나 스태프 가족들에게 선수단을 보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 출구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네, 이에 맞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하는 방향도 추진 중인데 대화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마주 앉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016년 이후 거의 3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이 3국 협력 현황 평가와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평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성사 여부입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중 외교장관 간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인데
방콕에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던 한일 외교장관이 이번에 다시 만나 갈등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오는 24일까지 결정해야 하고 28일부터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는 등 다가오는 현안이 많은 만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대화를 강조한 상황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대화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을지 베이징에서의 만남이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홍콩의 시민단체 연합체 민간인권전선은 일요일인 모레 오전 10시 홍콩 시내 빅토리아 공원에서 이른바 송환법 반대와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빅토리아 공원에서의 집회는 허용하되 이후 행진은 폭력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허가를 하지 않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와 행진은 홍콩에 인접해 있는 중국 선전시에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무장경찰과 장비가 집결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생길 경우 중국의 무력 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초 홍콩 반정부 시위대 공항 점거로 운영이 전면 중단됐던 홍콩 국제공항이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네, 하지만 홍콩에 사는 우리 교민들은 여전히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YTN 취재팀이 공항에서 우리 여행객과 교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13일에 저희가 이제 딱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고조되면서 되게 많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낸 금액도 있고 이제 가기로 한 계획도 있는데 그게 다 무산될까 봐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반대를 많이 하셨고. 무서웠죠. 여기 오래 살아도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는데 좀 심란하고 좀 전체적으로 무거워요. 저희 외국인이니까 좀 상관없다고 하고 사는데 그래도 좀 저희 일이다. 전 여기 영주권자거든요. 아이들이 여기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네, 정부가 달마다 펴내는 경기 진단 관련 발간물에서 5달 연속 부진이란 표현이 언급됐습니다. 해당 발간물이 나온 이후 가장 긴 기간 언급된 것으로 불확실성이 확대 지속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평가가 이어지거나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 격화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악재를 헤쳐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또 늘어나는 현실에 정부의 공식적인 경기 진단이 담기는 최근 경제 동향, 일명 그린북에는 5달째 부진하다는 표현이 적시됐습니다. 정부의 경기 진단에서 부진하다는 표현은 그 대상과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올해 4월부터 계속 사용됐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그린북을 처음 펴낸 이후로 가장 긴 기간 언급된 겁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이 완만히 증가를 했지만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타났던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연속적은 아니지만 신축적으로 부진하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고 그린북 표현을 단어별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경기 지표는 물론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 전망 수치 그리고 생산 투자에 이어 소비까지 위축되는 모습은 확실히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현재의 위기 관리에 집중하면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소비자와 중개업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경기가 10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는 137.8로 지난 6월에 128.3보다 9.5포인트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발생한 일인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더 크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제주시의 한 도로입니다. 흰색 카니발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더니 다시 1차로로 급히 끼어듭니다. 난폭운전이라고 느낀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옆으로 붙어 항의하자 빨간 모자를 쓴 카니발 운전자 A씨가 내려 다가옵니다. 들고 있던 물병을 휘두르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B씨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B씨의 아내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바닥에 내리치고 다시 주워 멀리 던져버립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5살과 8살 된 B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행 가해자 A씨의 차량에도 어린 자녀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이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한 건데 그 와서 항의라고 하니까 맞았던 끝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일단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다른 혐의 적용도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이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정차 중인 상태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더 크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민사적으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위자료를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거든요. 사건 영상이 퍼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류입니다. 네, 이번 이 제주도 난폭운전 사건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만은 도로 위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광경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오늘 대전에서도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노인을 40대 운전자가 심하게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 용전동 왕복 8차선 도로 승합차 앞에서 두 남자가 승강이를 벌이는 듯합니다. 젊은 남자가 멱살을 잡고 노인으로 보이는 상대방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합니다. 차에 몸을 기댄 채 맞고 있는 사람은 70대가 코앞인 승합차 운전자였습니다. 제보자는 젊은 사람이 아버지뻘 되는 노인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자신이 말리는 과정에서도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리는 가운데서도 할아버지한테 폭행을 가하고 저한테도 위협을 가해서 폭행으로 얼굴 등을 다친 피해자는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직원을 안 부르니까 운전자가 자신을 무차별 폭행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가 촬영한 화면과 블랙박스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운전하다 보면 보복운전으로 많은 분쟁과 폭행 사건이 일어나긴 하죠. 오늘 뉴스 TMI에선 법률적으로 보복운전의 적용 기준은 무엇이고 또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앵커, 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을 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보복운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870건으로 폭행이나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될 정도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통계치로 짚어보면 상대 차량에 갑자기 끼어들어 경적을 울렸거나 상향등을 켠 사례가 4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든 경우가 15.53%,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한 경우가 11.2%로 보복운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복운전은 타인에게 고의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지만 해당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청이 제시한 보복운전의 기준의 대표적인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월하면서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감속, 급제동하는 행위, 급정지로 차를 막아 세우고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또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그리고
뒷조차가 고의로 충돌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보복 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피해 운전자나 제3자가 봤을 때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인데다가 그 외에도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를 물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맞대응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논란이 됐던 이른바 귀신 스티커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소 놀랄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이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스티커를 차량 뒷면에 붙여놓고 저녁에는 상향등으로 누군가 위협운전을 하면 귀신 모습이 나타나 상대방을 놀래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42조에 의해 즉결 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확보한 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경찰 민원 포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제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보복운전에 대응하기보다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시고 경찰을 부르신 후에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강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계곡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 아들이 휴가까지 내고 일손을 도왔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숨진 채 발견됐고 아들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왕산면에 있는 펜션 부근 계곡입니다. 거센 물살에 평상이 부서진 채 떠내려왔습니다. 한밤중에 펜션을 운영하는 61살 조모 씨와 아들 37살 남모 씨 등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모자는 오후 2시 반쯤 함께 펜션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모자는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곳에 설치한 평상등을 옮기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실종 신고 11시간 만에 계곡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곳은 실종 추정 계곡에서 하류 방향으로 1.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하지만 아들 나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인 나 씨는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돕기 위해 지난해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전입했을 만큼 효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다 그깟 천막 날아가면 다음에 또 사면 되지 이래서 말렸는데 남동생은 엄마한테 말리다가 안 되면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물에도 분명 지가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엄마 못 들어가고. 이번에도 휴가까지 내고 평소처럼 일손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주말마다 그 아버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또 어머니가 펜션을 혼자 운영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또 솔선수범한 한마디로 효자 공무원입니다. 소방과 경찰, 군인 등 300여 명은 실종 추정 계곡에서 오봉 저수지까지 5km 구간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과가 없으면 수색 범위를 강릉 남대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한강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남성의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문 감식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경찰은 신원 확인 등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학수사요원과 탐지견이 한강 유역 수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지난 12일 한강에서 떠내려온 남성 시신의 일부가 이 근처에서 새로 발견됐습니다. 최초 시신 발견 지점에서 3km가량 떨어진 행주대교 남단 500m 부근입니다. 100명이 넘는 인력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인 지 닷새 만에 추가 단서가 나온 겁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던 경찰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을 채취할 수 있어서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팔뚝 안에 다죠? 네, 오른쪽. 지문으로 해서 진원 파악하고 동시에 DNA를 국가에서 보내가지고 그 팔하고 몸통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죠.
지금까지 파악된 건 20, 30대 남성이 타살됐다는 추정뿐입니다. 앞서 4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유전자 대조 작업과 함께 나머지 시신을 회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숨진 지 얼마 안 돼 시신이 버려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성접대에 이어서 원정 도박 혐의까지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번엔 과거 특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을 때 수사팀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건데 경찰은 수사를 빨리 끝내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특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장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가 보유한 서울 합정동의 6층짜리 건물입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이 건물 3층에 있던 사진관을 허가도 받지 않고 주택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는 관행과 달리 당시 수사팀은 양 전 대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겁니다. 경찰은 서둘러 장문의 반박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대표의 중국 출장 등으로 조사가 미뤄지자 담당 팀장이 직접 찾아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양 전 대표가 범행에 대해 변명했지만 보안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겼고 결국 벌금형을 받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해 수사기관이 방문 조사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버닝썬 사건부터 가수 비아이 마약 사건 부실 수사 의혹까지 양 전 대표는 물론 YG 소속 연예인을 둘러싸고 각종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한 수사기관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양현석 전 대표와 관련된 연루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약간은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성접대와 원정 도박 등 양 전 대표의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도박 혐의의 경우 미국 카지노 출입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오늘 낮 1시 40분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22층짜리 상가 건물 20층 병원에서 유리창이 보행로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남성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거쳐 부실 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에서 호날두가 결장한 것과 관련해 주최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프로연맹은 지난달 31일 주최사인 더 페스타에 위약금 청구가 포함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지급기한으로 통보한 그제까지 위약금을 받지 못해 다음 주 초 주최사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연맹이 정확한 청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호날두 결장과 팬사인회 불참, 경기 시간 지연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한 항목이 많아 3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슴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슴이 붓거나 덩어리가 잡히는 등 이상 증상이 보이면 곧바로 전문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당부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환자 등록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여성 A씨는 7, 8년 전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쪽 가슴이 크게 부어 가까운 성형외과에 갔는데 보형물 파열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열어보니 보형물은 멀쩡했고 조직액이 덩어리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급히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은 A씨는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확진 보고가 왔고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한 뒤에 최종 국내에서 첫 환자로 확인하였습니다.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림프종은 지금까지 백인 여성들에게서만 발병이 확인돼 학계에서는 인종과의 연관성이 크다고까지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만큼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 대책을 서둘러 제출하라고
엘러간사에 다시 통보했습니다. 동시에 이달 28일부터 유방 보형물 부작용 조사 등 환자 등록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공 유방 보형물 수술을 받으면 보형물 주위에 얇은 막이 생기는데 이 안에 물이 생긴 뒤 암세포가 떠 있는 게 확인되면 암으로 확진됩니다. 그러나 막에 물이 생겼다고 암세포가 포함될 확률은 낮고 암으로 확진돼도 초기에 발견했다면 보형물과 막 제거만으로도 완치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조기 확진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캡슐까지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이게 크게 나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페이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유방 보형물은 엘러간사의 표면이 거친 제품으로 부착이 잘 되고 수스루 모양이 자연스러워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 제품보다 희귀한 발병 확률이 6배가량 높고 치사율도 높다는 FDA 발표로 전 세계적으로 회수 조치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4일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는데 처음 제품이 허가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1만 4천여 개가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최근 건강한 단맛을 앞세워 흑당 음료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당 음료 한 잔에는 각설탕 14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어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거리에는 흑당 음료를 파는 매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탕수수에서 추출해 정제하지 않은 자연의 단맛을 내세워 젊은 층에서 인기입니다. 주변에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주 먹어요. 70% 정도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예,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하지만 흑당도 당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소비자 시민 모임과 함께 흑당 음료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대표적인 6개 업체 30개 제품을 분석해보니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당 음료 한 잔에는 평균 40g이 넘는 당류가 들어있습니다. 일반 설탕으로 치자면 이 정도고 각설탕으로는 14개 분량에 해당됩니다. 한 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한 하루당 섭취량 50g을 거의 채우는 셈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먹는 생과일 주스도 천연과일보다 달았습니다. 딸기, 바나나 주스의 당 함량이 가장 높았고 오렌지, 자몽, 수박 주스 순이었습니다. 액상 과당이라든지 시럽 같은 거를 첨가해서 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때 건강을 생각하셔서 당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당 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점에 당류 조절 표시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미국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20% 이상이 과잉 치료로 혈당이 너무 떨어져 저혈당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내분비 내과 전문의 로잘리나 맥코이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성인 당뇨병 환자 1,07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저혈당이 되면 현기증 또는 창란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고 땀이 나며 말이 어눌해질 수 있으며 방치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가해 기업과 부적절하게 접촉한 의혹을 받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양순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양 상임위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측 관계자와 만나 6차례의 식사 지적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장완익 특조위원장 직권으로 양 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 기상당국도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7월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 기국은 올해 7월 전 세계 평균 기온이 20세기 7월 평균 기온보다 0.95도 높은 16.75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록적인 열기로 북극해와 남극해의 해빙도 사상 최저 수준까지 손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류현진의 동료 LA 다저스의 코디 벨린저가 40홈런 고지를 밟으며 메이저리그 홈런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부상으로 기권한 타이거 우즈는 2차전에서도 하위권으로 출발했습니다. 해외 스포츠 소식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7회 2사 주자 2명을 두고 타석에 들어선 벨린저의 방망이가 호쾌하게 돌아갑니다. 우측 외야 관중석 상단에 떨어지는 석점짜리 대형 홈런. 벨린저는 이 홈런으로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먼저 40홈런 고지를 밟았습니다. 미로키의 옐리치와 LA 에인절스 트라웃을 1개 차이로 따돌리고 홈런 단독 선두에 등극했습니다. 또 24살로 다저스 역사상 최연소 40홈런 기록도 갈아치운 벨린저는 류현진과 함께 리그 MVP 경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는 선발 뷰러가 5실점으로 흔들리면서 다저스가 마이애미에 대패했습니다. 11번 홀 우주의 세컨샷이 홀컵 가까이에 떨어집니다. 침착한 퍼팅으로 버디를 잡아냈지만 우주는 이후 16번 홀에서 다시 한타를 잃으며 1언더파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선두에 6타 뒤진 50입니다. 지난주 치러진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허리 통증으로 기고 난 뒤 몸을 추스르고 복귀했지만 여전히 무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덱스컵 랭킹 38위인 우주는 30위 이내 선수에게 주어지는 투어 챔피언십 출전을 위해서는 상위권으로 대회를 마쳐야 합니다. 토마스와 코크락이 공동 선두에 오른 가운데 짐 퓨릭 등 5명이 한타차 공동 2위에 오르는 등 18명이 2타 이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성우는 3언더파로 25위, 김시우와 임성재는 나란히 2언더파로 공동 36위에 올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테니스 왕제 로저 페더러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 오픈 전초전에서 1시간 만에 신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3위 페더러는 미국 신시내티에서 열린 웨스턴 앤 서던 오픈 단식 16강에서 22살 세계 70위 루블레프의 스트로크에 밀려 62분 만에 0대2로 졌습니다. 네, 최근에 노 아베 외침 속에서 항일 영화들의 선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 운동가죠.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다룬 영화 김복동. 관객들의 자발적인 티켓 나눔 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위안부 이슈를 둘러싼 쟁점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입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일본계 미국인 감독 미키 데자키가 다음 주 다시 한국에 와서 일본 내 분위기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 흥행의 힘을 받아서 개봉 8회 만에 300만 관객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역사라면서 묵직한 울림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관객들 모두가 다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후기가 넘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후기를 이어가기에는 상영관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사라지고 35도를 웃도는 심한 무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0도에 머물면서 심한 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낙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은 새벽부터 낮 사이, 남부 내륙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시간당 20mm 이상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 광주 31도, 대전 30도, 대구 34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고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35도를 웃도는 심한 찜통더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